공자도 포기한 쓰레기, 자질도 엉망인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고하기 때문에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전혀 개선할 생각조차 없는 유형의 사람은 공자조차도 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깨워 주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공자지만 더 이상 어떤 인간인지 알고 싶지 않다고 포기한 유형이 있는데 바로 질이 나쁜데 노력조차 하지 않는 문마저 나쁜 사람입니다. 1. 거만한 데다 곧지도 못한 사람. 공자는 제자들을 광간하다고 평가하며 극기 복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광간한 사람은 열정이 많아 뜻하는 바가 크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것저것 시도만 하며 세월을 낭비합니다. 광간한 사람은 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광간한 데다 바르지도 않다면 나쁜 점만 가지고 있으니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입니다. 2. 어리석은 데다 공손하지도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보통 공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이를 커버하기 위해 공손함이 몸에 배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데다 공손하지도 못한다면 성장하기 위해 전혀 애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입니다. 3. 머리가 텅텅 빈 데다 신의도 없는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래도 신의가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어도 신의가 있다면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데다가 거짓말까지 일삼는다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쓸 곳이 없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입니다. 경계를 넘는 법. 절차 탁마. 인생이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나를 둘러싼 경계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논어에 있으니 공자는 실로 뛰어난 선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논어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다음의 문장은 우리에게 첫째 경계를 넘는 구체적인 법, 둘째 사람의 단계, 셋째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 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루는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는 사람과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비굴해지기 쉽고 부유한 사람은 대체로 교만에 빠지기 마련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으로서 경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공자도 자공이 제시한 인간 유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줍니다. 괜찮지. 하지만 자강불식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공자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서 사리에 머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부유하면서 사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다. 공자의 가르침은 가난하면서 당당한 것과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 삶의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경계를 넘는 행위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사리이며 사리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의 제자 중 똑똑하기로 소문난 자공은 공자의 말을 듣고 금방 깨닫습니다. 아, 시경에서 말하기를 여절 여차 여탁 여마 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봅니다. 지금의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경계를 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자공은 절차탁마로 비유하였습니다. 절차탁마는 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다듬은 뒤 연마하여 마침내 옥을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경계를 넘어 성장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절차탁마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옥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시경에 절차탁마를 유추해낸 자공이 공자는 너무나 대견하기만 합니다. 사야, 드디어 너와 함께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지나간 것을 얘기해 주었더니 앞으로 올 일을 아는구나. 너무나 기뻤던 공자지만 자공에 대한 평가는 시경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람의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1을 보고 나머지 99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99의 근거는 나의 희망과 욕망입니다. 특히 이혼 상담을 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99를 가진 사람이 1을 가진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지 않는 1을 가진 상대방을 100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일생을 두고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일입니다. 공자는 자공을 지나간 것을 얘기해 주었더니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즉 자공은 하나를 배우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것까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계를 넘어 성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날 자공은 한 가지를 물어 세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힘을 쏟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삶은 나를 둘러싼 경계를 넘어 쉬지 않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 방법론으로 절차탁마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공자의 절차탁마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인생에는 무슨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지를 남겨두는 공자지만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는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10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에도 나만큼 충하고 친한 사람은 없겠지만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공자가 스스로에 대해 이 정도로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절차탁마는 꿈속에서조차 주공을 볼 정도였습니다. 노나라의 시조인 주공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자로 공자가 하기 실습하여 닮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선진입니다. 논어에는 노쇠해진 공자가 이제는 꿈에서 주공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을 잘 때조차 주공을 만났으니 깨어있을 때의 열렬함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자는 역부족이라고 핑계대며 노력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단 하루라도 인하려고 힘을 쏟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힘이 부족해서 인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공자가 철인 같은 의지로 절차탁마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로는 일찍이 삶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했으며 강인하고 엄격하게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 엎기를 원했다. 인생의 골수를 빼먹는다니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옛 실크로드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신장 자치구인 실크로드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이곳 사람들의 주식은 단연코 양고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를 알뜰히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양을 남김없이 먹습니다. 양꼬치, 양갈비, 양다리, 양기름으로 볶은 양밥 등 온갖 종류의 양 요리 덕분에 여행하는 20일 내내 온몸에서 양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 번은 양골이라는 음식을 시켜보았습니다. 점원이 쟁반에 뼈다귀 감자탕과 같은 형태의 양골을 내주면서 몇 개의 빨대를 함께 주었습니다. 그 빨대의 용도가 뭐냐고 묻자 점원은 양뼈의 구멍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신용을 합니다. 골수를 빼먹는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허투루 버리는 것 없이 남김없이 먹겠다는 자세는 공자의 열렬함과 연결됩니다. 공자는 스스로를 분발하느라 먹는 것도 있고 진심으로 도리를 즐기느라 근심과 걱정이 없으며 늙어가는 것도 모를 정도라고 절차 탁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려고 할 때는 소로와 공자의 일갈이 여지없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열렬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택의 기술, 죽음을 생각하라.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나를 돌아보게 된 것은 공자의 수제자인 증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자가 중병에 걸렸을 때 노나라의 대부인 맹경자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증자는 맹경자에게 다음과 같이 운을 뗍니다. 새는 죽으려 할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바르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증자는 맹경자에게 군자가 귀하게 여겨야 할 세 가지 도리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평소에도 하지 못하던 것도 죽을 때가 되면 과감하게 선택하곤 합니다. 언젠가부터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 일부는 문신하기, 엄마랑 세계 여행하기, 인라인 배우기, 볶음 만들기, 소설 쓰기 등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이유로 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주변의 시선, 시간이 없을 것, 돈이 없는 것 등은 죽음 앞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임하여 우리는 가장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은 크고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나다운 선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정이 어려운 당신을 위해 효과적인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음을 떠올리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몇 날 고민했던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고 단지 죽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집중하고 노력해야 하는 문제는 단편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도록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참고 참으면서 죽을 만큼 괴로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번의 선택을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구분되기 때문에 질이 나쁜 사람을 곁에 두고 하루하루 마음 수양을 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 중 유독 아내에게는 칭찬 일색이었던 공자에게 어느 날 자로가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이 3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3군은 병력 37,500명 규모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자로는 좋은 질을 갈고 닦지 않아 매번 야단을 맞지만 평소 공자에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뛰어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군대를 통솔한다는 상황을 설정하여 스승님의 인정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달인인 공자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갔다가 죽게 생겼는데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군대를 통솔하는 일은 용맹함이 필요해 보이지만 사실 용맹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로는 그 용맹함이 공자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다니 이보다 용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무모한 일입니다. 용맹함이 지나치면 가깝게는 나와 가족을 죽게 하고 그런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나라를 말아먹을 뿐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자신의 무모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도 후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3군을 통솔한다면 그 군대는 패하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해가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 킹덤에는 다양한 전투가 등장합니다. 장군의 한마디에 수백, 수천 명이 명운이 달려있기에 장군은 뛰어난 지략가를 군사로 두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전략을 짭니다. 사리분별 없이 감정에 따라 포호빙 하하던 주인공 이씨는 군대의 초급 간부인 5인장에서 시작해 전장에서의 사리를 갈고 닦아 가며 10인장, 100인장, 5,000인장을 거쳐 점차 장군으로 성장해 갑니다. 수만 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3군을 통솔하는 장군에게 사리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로의 이런 말을 듣고 싸울 때는 용맹함이 최고지. 호랑이와 맨손으로 대적하다니 용감하다, 멋있다, 책임감이 있구나, 믿음직스럽다.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 라고 평가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공자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에 임할 때는 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계획을 잘 세워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과 나는 함께할 것이다. 앞선 자로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은 반드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춘추 좌시전에는 처음을 삼가고 마지막까지 조심하면 곤란하지 않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은 물론이고 끝까지 삼가고 조심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곤란함에 봉착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덕이라는 그릇을 점점 넓혀가 결국에는 그릇이라는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갑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 공자가 깨닫는 점은 좋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젖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친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한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와, 마인드가 제대로 썩었네.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그럼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나와 친구하려 할까? 그런 마인드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이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해줌으로써 나보다 좋은 사람과 친구를 먹으려는 심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성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궤변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나와 너를 비교하는 기준은 경제력이나 신분이 아니라 배우려고 애쓰는 자세, 즉 호학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려는 사람과는 친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와 친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곰팡내 나는 치즈라고 표현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사교는 값이 너무 싸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하루 세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치즈를 새로이 서로에게 맛보인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의 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을 협의해 놓아야 했다. 나의 좋은 점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사람. 세상에 오롯이 좋은 사람과 오롯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내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좋지 않은 점을 보면 혹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기에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도와줄 사람은 군자입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현시켜주고 나쁜 점을 막아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소인은 그 반대로 합니다. 즉 나의 좋은 점을 잘 끌어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군자, 나도 몰랐던 나쁜 점을 기억고 유발해내는 사람은 소인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기도 몰랐던 폭력성이 뛰어나와 스스로 놀라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아내의 목에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힘을 주지는 않았지만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 자리에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이제는 저 자신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남편과 있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고 분노 조절 장애처럼 갑자기 미친 듯이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함께 쌍욕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자괴감도 느껴지고 저도 배우자도 큰 상처를 입어서 더 말을 줄이게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력과 폭언은 나쁜 거니까 내가 잘못한 것일까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좋은 점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부터 군자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신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내 인생의 북극성은 나다. 북극성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우주의 북극성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내 우주의 북극성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런 진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북극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그러고는 또다시 평균적인 북극성의 모습을 찾아 헤매는 과오를 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대답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의 북극성인지는 오로지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알아낼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나를 아는 것, 즉 나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기 위한 도구가 바로 아류노너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극성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모양에 비교하자면 별, 네모, 동그라미, 마른 모 등 다양합니다. 똑같은 별이라도 완벽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 탁마하는 자세로 나를 탐구한 결과 내가 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우주의 북극성은 별 모양입니다. 즉 나는 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나답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진심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이상적인 관계에 대하여 내 우주의 북극성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 즉 일입이 되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관계의 모습이 결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을 지인한 결과 상대방의 북극성은 네모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네모일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제 별과 네모가 만납니다. 별과 네모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넘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가 별의 모습과 네모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네모가 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고 넘치는 부분을 없애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 별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넘치는 한 부분을 네모 안에 들어가게 우겨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네모를 위해서 참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모는 별에 튀어나온 나머지 네 부분도 네모 안에 넣을 것을 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자기처럼 똑같은 네모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별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나를 더욱 없애서 네모인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별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참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기만하지만 별은 네모인 척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소멸이며 그 상태의 종착지는 우울증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네모가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 움츠리고 있던 몸을 활짝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긋다. 벼룩은 자기 몸의 200배에 달하는 높이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인간이 63빌딩을 뛰어넘는 것에 비유된다니 참으로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재능 있는 벼룩을 높이 10cm 통에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요? 틀 안에 갇혀버린 벼룩은 충분히 더 뛸 수 있지만 뛸 때마다 머리가 천장에 부딪히는 경험을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덜 뛰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이제는 10cm 높이밖에 뛰지 못하는 벼룩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이때 벼룩은 나는 원래부터 그 정도밖에 뛰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자낙무도한 통을 치워도 벼룩은 더 이상 높이 뛰지 못합니다. 공자는 하고는 싶어도 역부족이라고 변명하는 염류를 향해 너는 지금 스스로 한계를 그었다 라고 일갈합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는 일생일대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관계를 맺기 전에 내가 별인지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별다움을 해치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고 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벼룩에게 10cm를 한계는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한계는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